김강빈의 잡지사 6월 후 11번째 페이지. 우주과학 지식에 목마른 잡지사 구독자들을 위해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잡지를 사랑하고 칼 세이건을 사랑하는 남자 이명현 천문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이 누추한 잡지사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맙죠. 네, 아니 근데 방금 소개 멘트가 네. 잡지를 사랑하고 칼 세이건을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돼 있던데 칼 세이건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네. 잡지를 사랑하는 남자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렸을 때는 네. 어떤 뭐 지식을 얻거나 이런 통로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책 단행본이 있었는데 이제 잡지라는 것이 좀 시의적이고 그때그때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제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이제 발견했던 잡지가 학생과학이라는 잡지였고, 학생과학.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네. 뭐 그다음에 뭐 라디오와 모형 이런 이제 과학 관련된 잡지들이 있었어요. 잡지 이름이 라디오와 모형. 네, 그래서 이제 부록이 항상 나오는데 이제 라디오도 만들어 보고 그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 성이 안 차니까 네. 뭐 서울에 있는 세운상가에 세운 기술 서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외국 책을 이제 가져와서 팔았는데 야. 뭐 어스트로놈이라든가 뭐 텔레스콥이라든가 네. 뭐 이런 고전 중에 고전. 외국 잡지들. 아, 외국 잡지예요. 네, 그다음에 천문가 기상, 뭐 대몬 가이드 이런 일본 잡지들 이제 막 그런 거 갖다가 네네. 이제 정보를 받는 거죠. 지금 저 유튜버가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수집해 가지고 그다음 헌책방 가서 뭐 타임지나 이런 데 이제 조금 소개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스크랩해 가지고 싸고 그래서 잡지를 엄청 어릴 때부터 많이 봤죠. 선생님이랑 네. 잡지의 역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잡지를 열심히 보던 소년이 이렇게 또 잡지사에 출연하는 날이 왔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이렇게 이명현 천문학자와 함께 우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라고 하면 좀 상상에만 의존해야 되는 좀 아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점점 현실 속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누리호 3차 발사에 네, 성공하기도 맞습니다. 했는데 천문학자 입장에서 이번 발사 성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어쨌든 그 우주 탐사에 나서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주 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발사체라 해서 로켓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거기다 실는 그 탑재체라 해서 인공위성이죠 말하자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네. 이것들이 이제 그 하늘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그걸 운영하는 이제 인공위성 궤도를 운영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종합적인 우주 탐사 국가가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다 기술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7번째죠 세계에서. 세계 7번째. 네, 그렇게 돼서 종합적인 우주 탐사 국가로 이제 공인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발사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쏜 실용급 위성 발사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그래서 실용급 위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네. 물론 이제 그 비용 면에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그 우주 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게 붙은 거는 이제 이번 올린 게 한 1톤에서 1.5톤 정도를 실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실어야 이제 무슨 그런 뭐 실제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위성 같은 주어진 것들, 임무를. 네, 그 정도 급의 위성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용 위성이라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올린 것들이 또 뭐 지구를 이렇게 관측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위성들 테스트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면들이 좀 고려되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발사체를 뭐 실용 발사체 그렇게 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제 얼마나 많이 실 수 있느냐. 예. 이번 거 1.5톤인데 예. 스페이스 X 같은 데는 뭐 2, 30톤 정도 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한 누리호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큰 것들을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점점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 나가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앞서 그 달 탐사선 다누리호 그 쐈을 때 네. 느꼈던 게요. 우리가 막상 이게 쏘면서 막 카운트다운하고 이럴 때는 음. 모두가 응원하고 환호하고 그러지만 막상 이제 다누리호가 몇 개월 있다가 그 달 궤도에 진입했을 때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보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도 지금 이번에 쏘아 올린 것 자체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네.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번에 이제 성공이죠. 누리호가 1차 발사 실패했고 네. 2차 발사 성공했고 3차 발사 성공했으니까 지금 3분의 1 그 성공, 3분의 2 성공률을 보여주는 발사체니까 네. 꽤 이제
횟수가 적긴 하지만 꽤 높은 발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성공이라 그러면 일단 이게 뭐 3단, 2단, 1단 이게 분리가 잘 되어야 되고 정해진 위치에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궤도로 올라가야죠. 네. 그렇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지고 갔던 이제 8개의 그 인공위성들이 있거든요. 네. 작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죠. 그걸 사출한다 그러는데 어. 그 중에 지금 아마 7개가 제대로 가고 어. 1개가 사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출을 한 다음에 걔네들이 원래 원하는 궤도로 올라가고 아. 그 궤도에서 지구와 통신이 되면 이제 성공한 거죠. 각기 다른 7군데의 위치로 이렇게 퍼지는군요. 그렇죠. 퍼져 있는데 어. 그것들이랑 이제 지구에 있는 지상국이랑 네. 교신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지구를 돌고 있다. 야. 이런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1개가 아쉽게도 이제 사출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발표하는 걸 보면.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올려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뭐 실제로도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 그 7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누리호를 3번 더 발사한다고 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이 누리호 프로젝트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 프로젝트는 발사체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사 3차 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예. 4차 발사에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 그래요? 할 때마다 이 기후 조건도 틀리고 네. 기계들의 어떤 조합도 다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쐈던 일본도 또 발사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발사율을 높이는 거. 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지금까지는 성공 자체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얼마나 그 여러 번 쐈는데 그 중에서 얼마의 확률로 성공하느냐 하는 그 성공률을 높여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 발사였다면 네. 이 지금부터는 실전 발사잖아요. 거기다가 인공위성을 실어주는 국내든 국외 것들 실을 텐데 네. 실는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이제 정해진 발사들을 하게 될 거고요.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그렇죠. 신뢰도와 발사 성공률을 성공률로구나. 높이는 과정이죠. 예. 이렇게 누리호 발사 얘기를 좀 앞서 해봤습니다. 우주 탐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저희가 사실 그 각 분야의 대단한 분들 많이 모셨지만 이렇게 천문학자 모신 게 처음이라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어릴 때 뭐 우주 잡지도 많이 보셨다고 했지만 과학 잡지 어쩌다 이렇게 별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최연소 회원으로 활동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활동하는 동아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일 오래된 기억이 어릴 때부터 별을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맨날 나가서 별 쳐다보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착륙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예. 조경철 박사님 막 해설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골목길에서 놀고 있었는데 네네. 항상 이제 밥 먹을 때 들어갈 때 제일 늦게 들어가는 아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쪽 하늘에 금성 떠 있는 거, 달 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초생달을. 네. 근데 아폴로 11호가 가서 닐 암스트롱이가 버즈 올드린이 발자국을 남기고 다니고 있다. 이걸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 하죠. 그 당시에.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힘들었을 텐데 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엄청 벅차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내가 신기하고. 맨날 집에 안 들어가고 봤던 달에 거기 사람이 막 갔다고? 걸어 다니고 있어. 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저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우주 비행사인지 천문학자 이런 거 모르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네. 초등학교 한 2, 3학년 무렵에 그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예. 이제 한국에서 아마추어 천문 이제 협회를 창립한다. 그러면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단순 났어요. 동아리가 아닌가 보네요. 협회자가 네, 들어가는. 그때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그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네. 그때 유성우의 최적 관측지가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마땅히 이렇게 맞이할 단체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급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조경철 박사님 같은 천문학자들과 네. 뭐 그 대학원생들 급조해가지고 만드는 단체인데 네. 일반 회원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죠. 초등학생 때. 네, 한 2학년, 3학년.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 다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 뭐 조교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구석에 저랑 비슷한 애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있었군요. 그딱 갔더니 동갑 친구예요. 그때 지금도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때 초등학생 저희들 둘밖에 없었어요. 이정모 관장님 아니죠? 이정모 관장은 아니고. 이정모 관장이 아니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측하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망원경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망원경 보는데 네. 처음 만든 건 사실은 그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문방구에 가서 렌즈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종이 붙여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만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만드는 법 배우고 예. 뭐 All About Telescope이라는 영어 책도 막 낑낑거리는 번역해갖고 거기서 배우고 부품들 돈 생길 때만 사가지고 한 1년 걸려서 네. 요만큼 생기면 요거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망원경을 제대로 된 망원경 하나 만들었죠. 무슨 엄청난 위인의 자서전 그 초반부를 읽는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인터넷 소설 같은 데 보면 지금 네 눈 속에 빛나는 별이 사실은 몇 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나고 있단다. 이런 또 주옥 같은 감성 글귀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실제로 우리가 보는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뭐 가까운 별은 빛으로 한 4년, 태양 빼고 빛으로 4년. 4년을 가니까 엄청 멀리 있는 거죠. 빛이 4년 동안 가는 거리, 광년. 그렇죠. 네, 광년. 네. 그리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우리가 밤하늘에서 망원경 말고 그러니까 대략 1000광년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빛으로 1000년을 가야지.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1000년 된 빛이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든가 제임스 웹이라든가 이런 우주망원경을 찍은 것들을 보면 거기는 은하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뭐 한 13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보는 것도 있죠. 밤하늘에 보는 별들은 한 대략 1000광년 정도까지 맨눈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뭐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체 개념부터 좀 정립하고 가면은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과학 시간에 배우긴 배웠는데 네, 이게 늘 헷갈립니다. 뭐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고 뭐 해성이 있고 뭐 은하가 있고 성운이 있고 이런 개념 정립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천체 정의에 대해서. 예, 천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을 천체라 그래요? 그러죠.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죠. 이제 물론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자연적인 것들. 뭐 지구를 벗어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뭐 인공위성 같은 거 떠다니니까 그래서 그 밤하늘에 있는 뭐 우주의 구성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천체라고 그냥 퉁쳐서 부르는 거죠. 그럼 행성과 항성은 뭡니까? 항성과 행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태양계로 비유하자면 태양은 항성이고요. 나머지 지구, 화성 이런 것들은 행성인데 얘네들이 그 항성은 자기가 빛을 만들어서 이게 태양처럼. 빛이 나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그리고 행성들은 그 빛을 반사를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은 항성이 있으면 그 항성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죠. 우리 태양계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는 행성, 항성을 다 별이라는 걸 이제 뭐 엄밀하게 따지면 빛을 내는 걸 별이라 그러니까 항성을 별이라 그러는데요. 뭐 유성도 지구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행성도 그렇고 뭐 달도 그렇고 우리가 다 별이라고 퉁쳐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별이라는 건 일상에서 우리가 천체를 부르는 용어로 보시면 되고 뭐 그걸 구태여 나누고자 그러면 항성과 행성 뭐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해성과 뭐 성운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운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양계라는 게 가운데 항성이 있고 행성들이 옆에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성운에서 생겨요. 성운이라는 게 가스랑 먼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늘에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운이라고 부르는 걸 성간 물질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성운이 가스와 먼지로 되어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크게 있다가 이게 압축이 되면 밀도가 막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별이 생기고 그 주변에 행성들이 생겨요. 그래서 항성과 행성이 생기는 이제 모태가 되는 장소가 성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별들이 죽으면 이게 해체되거나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막 물질을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또 성운이 돼요. 이게 서클 오브 그러니까 성운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성운으로 물질을 돌려보내고
생기고 와. 걔가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도 또 별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도는 거죠. 나름 별들끼리도 난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갈래. 네, 약간 맞습니다.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경우를 음. 3세대나 4세대 별로 보거든요. 그럼 어. 태양에 엄마 별들이 있어서 그렇게 몇 번 돌아서 지금 이제 있다. 와. 이렇게 그게 이제 시작과 끝점이 다 성운인 거죠. 그게 3세대, 4세대인 걸 아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렇죠. 예. 은하는 더 큰 범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성이 가운데 있고 네. 이제 옆에 행성들이 있고요. 예.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걔네들은 이제 꼬리가 있는 천체를 해성이라 그러고 아,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르죠. 예. 근데 요 태양계라고 부르지만 이제 조금 더 범위 넓히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행성이 옆에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걔네들 항성계 또는 행성계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네. 그런 항성계나 행성계가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을 은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그렇죠. 모이면 은하다. 네, 근데 태양계 네. 같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은하. 우리 은하. 다른 것들을 이제 외부 은하. 우리 은하, 외부 은하 이렇게. 자, 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SF를 현실로 만들어준 우주 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인류 최초의 우주 탐사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그 1957년에 음. 스푸트니크 1호가 아,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 소련. 네. 네. 거기서 발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흔히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자기네가 엄청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인공위성을 먼저 쏜 거예요. 그래서 1957년 그 스푸트니크 1호를 우리 인류 역사상 네. 첫 지구를 벗어난 이제 우주 탐사의 이제 시점으로 보고 있죠. 스푸트니크 쇼크. 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스푸트니크 2호가 이어서 발사되는데 여기에 최초로 우주에 보내진 생명체가 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최초로 보내진 생명체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후에 네. 이제 막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근데 네. 미국은 계속 실패를 하고 그 소련에서 그 최초의 그 동물을 보내는데 초파리를 보냈어요. 초파리가 먼저 네네. 탔군요. 그런 애들을 이제 몇 번 보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뭐 무슨 장대라고 아기 장대 어. 뭐 이런 식물도 보내고 그런 것들을 먼저 상징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면 초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식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아기 장대 같은 것들은 이제 식물학자들이 샘플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둘 다 샘플 동물, 샘플 식물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먼저 보냈고 포유류 중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라고 이렇게 진짜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간 게 라이카라고 하는 개. 소련에서 먼저 올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것도 이제 졌죠. 라이카, 개. 그 개는 오래 못 버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라이카는 되게 슬픈데요. 네. 원래 이렇게 몸집이 작고 아마 참을성이 많은 개였나 봐요. 그래서 개가 원래 올라가게 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개가 이제 있었는데 얘가 워낙 참을성이 많고 습득 능력이 좋으니까 이제 이 라이카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경쟁하고 막 이러니까 뭐 갔다 돌아오는 것까지 충분히 연구가 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서 돌아오거나 이런 장치 없이 그냥 죽게 된 설계를 한 것을 애초부터 돌아올 거란 기대는 없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기밀로 해서 사람들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개를 조련하던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라이카는 조금 더 실력이 뛰어났고 참을성이 많고 훈련을 잘 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먼저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실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라이카는 되게 슬픈 스토리가 그러네요. 많아요. 진짜 슬픈 견생입니다. 근데 이제 50년대부터 그러면 각종 뭐 탐사선, 위성 이런 것들이 우주로 쏘아 올려진 것인데 그 임무를 다한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우주 쓰레기로 둥둥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제 궤도를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궤도를 돌다가 동력이 떨어지면 감소해서 지구로 떨어지거든요. 지구로 떨어져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 대기에서 이렇게 타버려요. 근데 큰 것들 같은 건 타지 않고 남아가지고 지구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죠. 잔해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뭐 그 잔해 같은 거 떨어져서 그 어느 지역으로 떨어질 것이야 이런 예보들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육지에 떨어진 경우도 당연히 있었겠네요. 네, 그럼요. 최근에 그 호주에 떨어진 게 있었는데 아마 그 떨어진 게 미국 거였나 어디 거여서
그러면 이게 떨어진 거를 누가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공방도 하고 뭐 예. 호주에서는 세금을 먹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아하. 약간 해프닝도 벌어질 정도로 야.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또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니까 우주 더 많아져서 지금 예. 우주 쓰레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예. 실제로 살아서 활동하는 인공위성은 아닌데 네. 이제 그 임무를 다하고 폐기된 인공위성들끼리 충돌한 사건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일단 가서 이 밑으로 떨어뜨려서 태우는 거. 네. 또 하나는 아예 위로 올려버려서 그럴 저 수도 멀리서 이렇게 그냥 돌 또 이제 임시 방편으로 예, 예. 그 두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있고.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궤도에서 좀 밀어 올리거나 내리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처리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네.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유인 탐사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탑승 여부일 텐데 1961년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 1호의 성공 발사 이후로 얼마나 많은 유인 탐사선이 그동안 올라갔나요? 셀 수도 없어요. 셀 수 없이 많나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우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600명 정도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많다. 우주에 갔다 왔다. 근데 뭐 80억 인구에 비하면 적지만 지금 이제 그럼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유인 우주 탐사가 몇 명이 됐을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금 그 갔다 온 사람 카운트를 해요. 네. 이소연 박사님은 470 몇 번이에요. 그 아, 번호를 그래요? 먹여가지고 그게 지금 600명. 좀 많아야 한 50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네, 600명이니까 굉장히 많죠. 예.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 국제 우주정거장 갔다 온 거고 최근에 아마 2021년부터 확 늘었을 거예요. 민간인들 가는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한 뭐 우주 비행사로 치면 한 600명 정도 네.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럼 수 그동안 있겠네요. 600명이 올라가는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좀 가장 좀 의미 있다고 보시는 프로젝트는?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무래도 그 가가린 뭐 처음 갔던 것 같은 의미가 있지만 네, 네. 실제로 유인 탐사의 길을 연 건 아폴로 계획이겠죠. 달에 갔던. 네. 근데 그게 그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네. 가장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도 가장 멀리 갔고 음, 그랬던 이제 프로젝트가 남아 있죠. 골목에서 그 접했던 네. 그 소식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위시해서 민간 기업들의 우주 개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페이스X는 2020년 5월과 11월에 크루 드래곤 또 리젤리언스를 각각 쏘아 올렸고 2021년에는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 관광 유인 우주선도 발사됐는데 선생님 스페이스X는 뭐 어떤 회사이고 궁극적으로 어떤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이제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네. 이분이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음.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네.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네.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원래.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업적인 그런 것들을 가셨는데 그 어릴 때부터 꿈이 우주 여행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주 여행을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보내주는 회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그 뭐 페이팔이라든가 주비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에서 돈을 벌면서 네.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따로 차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우주선을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우주의 여행을 실현시키는 그런 회사를 따로 만든 거죠. 예.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본인 가고 싶은 마음 근데 때문만은 본인 아닐 거 가고 아니에요? 싶은 마음도 뭐 네. 그런 있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릴 때 꿈이라면 네. 이제 이런 거 사업화시키고 할 때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사업적인 목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보면 약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약간 앞선 미래에 뭘 해보는 것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전적인 재벌들이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거나 그렇죠. 뭐 대대손손 뭐 부를 축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네. 이 친구는 보면 그냥 밖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남들 간섭받지 말고 나만의 제국을 우주에 독자적인 건설하자. 길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구상에서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저 배터리, 전자차, 하이퍼 루프 뭐 해서 약간 반발자가 앞선 기술들을 다 구현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지구상에서 구현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우주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고 네. 뭐 스타링크 그래서 인터넷망 조성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그 크루 드래곤이라든가 스타쉽 같은 발사체 네. 개발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그 기술 다 가지고 우주 공간에 가서 뭘 인공우주 만들든 네. 화성에 가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간섭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주에서의 자기만의 아지트를 기질이 만들고 있는 싶은 거예요, 일단. 약간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 뭐 미국의 버진 갤럭틱
이런 민간 주도의 우주 탐사, 우주 개발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좋게 보시는 부분? 뭐 좋게 보고 우려하고 네. 할 지금 단계가 아니고요. 네. 그냥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나사가 민간에게 이제 이양을 한다 했을 때 그냥 딱 주고 끊는 것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인적 교류를 하고 기술 교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나사에서는 자체적인 우주 선 로켓을 예.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달까지 가는 뭐 그런 것을 뽑을 때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뽑혔고 예. 최근에 그 블루 오리진이 또 파트너 뽑혔거든요. 네. 아마 보잉도 뽑힐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트너를 만들어 경쟁시키고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고 개발이 빨리 되고 잘 안정되고 이렇게 기조를 만든 거예요. 나사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기술을 다 이양해 네, 준 다 거예요? 이양해주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역할 분담을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뭐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는 것도 그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나사가 네.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우주선을 안 만들겠다는 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그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민간 기업이 여기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국가 나사 주도의 어떤 개발에 비해서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대로 그- 넘어왔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그 국가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테스트한다 그러지만 이게 더디잖아요. 예. 근데 민간에서의 장점은 터지면 그 다음날 또 고쳐 또 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이란 문제에 대해서 네.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렇죠. 사고 나는 그거에 큰일이잖아요. 대한 이제 기준이 있죠. 네. 기준을 통과해야만 발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자본과 연결이 돼 있고 네. 신뢰도와 연결이 돼서 그냥 바로 그런 거 직격탄으로 오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는 못하죠. 만약 놓을 수는 없다. 네. 예, 그렇군요. 우주 탐사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네네.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탐사 비용 뭐 로켓 한 대 쏠 때 네. 뭐 한 1,000억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추산하기가 되게 힘든 게 네. 거기에 이걸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까지 다 칠 거냐. 왜냐면 그 쏘는 그 재료비만 칠까 이런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개발할 때는 돈이라는 것이 개념이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많이 들긴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을 하거든요. 예. 쏜 거를. 그러니까 1,000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재활용을 10번 하면 10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게 또 민간의 장점이에요. 아하. 그 미국 나사에서는 이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 재활용하는 그 기술을 결국은 획득 못했는데 그래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제프 베이조스 회장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안정성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도 처음 나왔을 때 일회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냥 가고 버리는 거예요.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예.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보스턴에서 LA까지 갈 때 지금 한 5-6시간이면 가잖아요. 네. 논스톱으로. 네. 그런데 1940년대 초만 하더라도 15번을 썼어요. 기계 넣느라고. 그래서 한 15시간 걸려서 가고 어우 힘들어. 지금 한 예. 600달러 정도 하는데 네. 그 당시에 한 5,000달러. 그때 비행기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네, 그거는 그래도 이제 가고 다시 재활용인데 그 이전에는 그냥 가서 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로켓처럼. 네. 근데 로켓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면 이제 비행기처럼 될 수 네. 있으니까. 민간 기업 주도로 그런 기술도 그렇죠. 이제 정착이 되고 있고. 예.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 띄운 국가가 전 세계 통틀어 미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게 가능할런지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아젠다가 있잖아요. 네. 2028년 뭐 달에 그 내리는 착륙선을 보내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2030년대 유인 탐사선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지금 아젠다가 달을 도는 다누리가 있고 예. 지금 착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게 2020년대 말 30년대가 될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 작업은 그냥 아젠다 상으로 유인 탐사를 가는데 달에 내리기 위해서 궤도를 도는 유인 탐사를 할 거예요. 네. 그럼 빠르면 2030년대 중반쯤이면 네. 사람을 태우지 않을까. 달로 가기 전에 반드시 지구 궤도를 돌거나 네. 국제우주정거장 가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네, 2030년대쯤 예측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류가 뭐 각종 비용 또 사고의 위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주 탐사에 끊임없이 힘을 쏟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뭐 되게 복합적이겠죠. 그리고 저는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해요. 동상이몽.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주도를 할 때는 네. 국가 주도를 할 때는 어쨌든 체제 경쟁도 있을 테고 네. 국민들의 걸 뭐 사로잡기 위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아폴로 계획과 루나 계획에 투자했던 것들은 네. 국민들의 지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치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하는 게 그런 식이고요. 아하. 그런데 일본은 뭐 굉장히 과학적인 걸 잘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계속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게 네. 군사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거를 약간 내비치면서 그렇죠. 의심하잖아요. 예. 중국은 그냥 중화사상 고치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미국의 한 10분의 1 규모로 이걸 만들어서 사요. 그럼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데 그러니까 우주 탐사 개발에 나서는데 네. 다들 뭐 어쨌든 처음에는 과학적인 거 그다음에는 뭐 그 기상위성, 통신위성 이렇게 가긴 하지만 네. 결국 추구하는 바들이 조금씩 조금 다르다. 그 생각을 조금씩 다르고 다 복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네.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벌 건지 과학 탐사에 의연하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거를 지금은 사실은 혼합돼 있지만 네.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서 우리는 인도의 길을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선생님께서 만약 일론 머스크한테 오늘 전화가 와서 명현이 형 우리 멀리 좀 바람이나 쐬고 올까? 이런 전화, 우주여행 제안을 받으신다면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1초만 망설이고 간다고. 우리 과학 담당하는 곽재식 작가는 안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네. 주변의 분들도 갈려요. 네, 근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음식점 가서도 네. 메뉴 보고 안 먹어봤던 거를 무조건 시키거든요. 도전 무조건 그러니까 도전이라기보다는 약간 네. 새로운 것이 호기심. 오래된 좋은 거보다 뭐 덜 떨어진 새 것이 더 좋다. 그렇습니다. 혹시 가게 되신다면 박사님 우주복에 잡지사 좋죠. 석자 한번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현 천문학자와 SF가 현실이 되는 우주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면서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